덕으로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보는 덕으로 2024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특집으로 주목해야 할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덕으로만의 자체 빅데이터로 다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덕으로 채널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즐겨 검색한 단어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바로 짜란! 오, 어떠신가요? 이쁘네. 잘 만들었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 배터리, 반도체, 제약, 수소 이렇게 저희가 뽑아봤고요. 네. 여기에 금리 키워드까지 함께 넣어봤습니다. 확실히 2024년을 주도할 만한 키워드답죠? 그렇죠. 주목받는 산업 영역들은 다 들어가 있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조선입니다. 덕으루가 사실 조선 맛집이죠. 비교적 좀 잘 팔리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정말 다양한 수주전의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2024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는 아주 좋거나 뭐 상당히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조선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맞아요. 보여줬는데 2024년을 두고는 전망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조선업이 수주 둔화할 거다 전망 네. 이런 거 나오고 최근에 신조선 가격 지수 같은 게 하락하면서 네. 피크아웃 아니냐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우려가 과도하다. 이러면 약간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조선은 어떤 물량적인 측면보다는 수익성 측면이 더 중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국내 조선업들은 지금 친환경 선박 쪽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네. 기술도 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조선사들이 한 3년 정도의 수주 일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든지 호황 같은 것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증시를 지배한 거는 사실 배터리였죠. 네. 2차 전지, 특히 소재 업체들. 그런데 지금 배터리는 엔솔 같은 데는 셀 업체니까요. 당연히 뭐 차세대 기술 같은 걸 계속 개발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 배터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전망하기가 알면 내가 투자를 하겠어.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전기차로 가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성장통이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라는 큰 변수 네. 이 가운데에서도 기업의 실적이 변하고 주가도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중 갈등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원자재 공급망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침을 겪지 않을까. 앞으로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을 때 정치적인 변수도 다양하고 그렇죠. 국제적인 네. 정세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정말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국민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네. 그런 종목이잖아요. 반도체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는 항상 좋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꺾인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그쵸.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네. 이 기업들이 전부 다 AI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AI를 할 때는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사실 엔비디아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AI용 반도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반도체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재고 문제도 있었고요. 수요도 경기 부진 같은 게 있으니까 썩 좋지 않았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재고 문제는 많이 해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선 반도체 가격도 다시 약간 오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쯤에는 어떤 상당한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약인데요. 특히 이번에 아리바이오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먹는 치매 치료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근데 사실 이 제약 산업이 좀 고저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약 산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제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아리바이오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게 우회 상장 가능성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리바이오가 내세우는 게 먹는 치매약 이건데, 사실 치매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로 인사이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2상까지 통과를 했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3상까지 가서 엎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보실 때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거나 네. 일희일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좀 빨리 잘 나왔어요. 살 빼려고요? 피디님 왜 웃으시죠? 다음 키워드 바로 수소입니다. 저는 사실 수소가 굉장히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주상에 가장 많은 원소인데.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뭐 상용화되지 않다 보니 그렇죠. 수소차라는 거는 사실은 수소 연료전지차죠. 네. 그러니까 수소로 연료전지를 충전을 하면서 달리는 차다. 일종의 전기차예요. 그런데 약간 다른 거는 전기차는 미리 충전을 전기로 하고 수소는 수소로 달리면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개념이다.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뭐 일종의 느낌이네요. 그렇게도 볼 수 네. 있죠. 지금까지는 나오는 거는 수소차들은 다 그런 연료전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잠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군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거는 역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소차를 샀는데 수소차의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어. 네. 거의 현대차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충전을 하려면은 몇십 분 나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 충전소를 가야 돼. 서울에 2곳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상암과 양재. 전 인천 사람이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수소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수소라는 것 자체는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개발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기차랑 수소차가 시장을 같이 가지 않을까. 많은 여건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만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금리인데요. 2023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풀었던 돈을 다시 주워 담는 고금리가 장기화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지난해에는 계속 공공행진을 하고 있었고, 네. 어느 정도로 미국의 연준이 관심을 받았냐. 최근에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 뽑을 때 누가 됐는지 아시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뽑혔어요. 네. 근데 최종 후보로까지 올라갔던 게 파월이거든요. 연준 의장이 이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거 과거에는 진짜.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현실이거든요. 사실 기준금리라는 거는 경제 전반의 모든 면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기준금리가 자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0.1%만 올라도 되게 크게 와닿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살 때 우리 친구나 친한 친구 이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금융 비용이 생기는데 억대로 돈을 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0.1%포인트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해도 한 달에 내야 진짜 될 큽니다. 돈은 굉장히 네. 커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올해에 어떻게 될지 전망도 참 궁금한데요. 또 여기서 불러볼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예. 네. 한양대 이정환 교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기준금리 전망을 이해하려 그러면 작년 12월 FOMC에 대한 어떤 것들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월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고요. 이것은 뭐 작년 9월, 10월에 있어서 세 번째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도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한 3차례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 12월 FOMC에서 발견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11월 CPI 지표 같은 것들이 안정이 되면서 우리 예측대로 가고 있다. 근원 물가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이면은 한 2.2%, 2026년이면은 2%대로 가면서 긴축 정책이 종료될 시점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3월부터 좀 내려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르다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혹은 3월 하반기 2번, 뭐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고, 페드 와치 같은 어떤 시장의 기관에서는 오히려 한 번 더 정도, 2번 더 정도까지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 좀 나오고 있다.
올해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은 좀 잘 된다고 하면은 5번까지 내릴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의 결정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에 연준이 점도표라 그러죠. 점도표란 것은 올해와 내년에 혹은 장기적인 어떤 기준금리 전망들을 반영하는 것인데 작년 9월에 올해 전망치를 내면서 좀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았다는 얘기는 물가 지표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높게 잡았고요. 작년 12월 FOMC는 반대로 물가 수준이 좀 잡히고 있다라는 지표들을 보고 이런 점도표를 다시 낮추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데 올해 기준금리 정책 역시 이제 물가 지수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혹은 기준금리 인하 혹은 기준금리 유지 정책이라는 이제 통화 정책이 결국은 물가 지표에 크게 의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물가 지표가 어떻게 12월 CPI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기준금리 정책이 조금 빠르게 인하하거나 혹은 느리게 인하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오래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 혹은 그 부근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지표상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긴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하면은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연준의 작년 12월 점도표에 따르면은 이제 3번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로 예측이 되고 있고 시장은 4번 조금 많으면 5번까지 시장이란 것은 늘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약간 있다. 그 시점에는 뭐 3월쯤이면 시작하지 않을까 조금 늦으면 한 6월쯤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유의할 것은 아무래도 연준이 이야기하듯이 물가 지표가 조금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언제든지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 그리고 작년 9월하고 작년 12월에 점도표를 바꾸듯이 지금 쉽게 바꾸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점도표를 확 올려버리고 인플레이션 잡힌다 싶으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은 안정되는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내린 거긴 하지만 조금 바꾸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스케줄이 연준의 어떤 기대와 얼마나 잘 부응해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올해 기준금리 정책을 이해하는데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리 보는 덕으로 2024를 통해서 2024년엔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눈 시간 가져봤는데요.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올해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역시 미국 대선이 네. 저희 최대 고민거리. 아, 왜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큰 일은 뭐 신경 쓰지 않고 싶지만은 뉴스들이 음. 자꾸 보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또 주가나 이런 부분에 그쵸.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상황에 걸쳐서 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 용해해잖아요. 그렇죠. 청룡처럼 승천하는 한 해를 덕으로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업 정보를 전해드려야죠. 맞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덕으로 1만 명. 소박하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는 덕으로 2024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덕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